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시대를 초월한 논쟁의 중심이죠.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군주론 정말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담고 있는 그 핵심적인 통찰, 그리고 그 의미를 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가 남긴 책인데요. 이게 권력의 본질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요. 수백 년 동안 끊임없는 찬사, 또 동시에 아주 격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흔히 마키아벨리즘 하면 뭔가 좀 냉혹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의 삶 자체가 군주론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아, 3차 체가요? 네, 마키아벨리는 그 피렌체 공화정 시절에요. 꽤 중요한 외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뭐 프랑스 궁정에도 가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만나고 국제 정치의 최전선에 있었던 거죠. 아, 현장 경험이 풍부했군요. 바로 이 시기의 경험이 군주론에 아주 생생한 현실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다양한 군주들,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인간 본성이 정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야말로 목격한 겁니다. 자료들을 보면 특히 그 체사레 모르자라는 인물에게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나오던데요. 그의 어떤 점이 마키아벨리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체사레 보르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의 어떤 도덕성보다는 효과성을 굉장히 중시했던 인물이죠. 마키아벨리는 그의 그런 야망, 결단력, 그리고 때로는 좀 잔인함까지 포함한 그런 정치적 역량, 그러니까 이걸 마키아벨리는 비루투라고 불렀는데 그 비루투의 한 단면을 본 셈이에요. 아, 비루투요? 네. 하지만 마키아벨리 자신의 정치 경력은 사실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512년에 피렌체 정치 상황이 확 바뀌거든요. 네.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그는 공직에서 쫓겨나고요. 심지어 반역 음모 혐의 이런 걸로 투옥돼서 고문까지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와, 그야말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네요. 그럼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시골에 칩거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군주론을 썼다는 건데 이게 참 흥미롭네요. 그렇죠.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뭔가 좀 절박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군주론은 마키아벨리가 자신에게 풍부한 정치적 식견, 경험 이런 것들을 새로운 권력자인 메디치 가문에게 보여주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였어요. 아, 자기소개서요? 정책 제안서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나 이런 능력 있다. 나를 다시 써달라. 뭐 이런 강한 열망이 담겨 있는 거죠. 실제로 헌정사에서도 이 책이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거고 오랜 경험과 고전 연구에서 얻은 지식의 정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진 못했지만요. 네, 안타깝게도요. 그런 절박한 배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책의 내용이 더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그 핵심 사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비루투와 포르투나 이 두 개념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던데 이게 마키아벨리 사상의 핵심 열쇠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군주론을 읽는 뭐랄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나는요, 보통 운명, 행운, 아니면 뭐 시대적 상황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 같은 거군요. 그렇죠. 마키아벨리는 인간사의 한 절반 정도는 이 포르투나의 변덕에 좌우된다고 봤어요. 예측 불가능하게 막 범람하는 강물처럼요. 아, 절반이나요? 그럼 그 나머지 절반을 결정하는 건 뭔가요? 여기서 이제 비루투가 등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비루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덕, 뭐 착하고 도덕적인 그런 뜻과는 좀 달라요. 아, 다른 개념이군요? 네, 마키아벨리에게 비루트는 이 포르투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이 도전에 맞서서 군주가 발휘해야 하는 모든 실질적인 역량을 뜻합니다. 뭐 용기, 결단력, 지략, 상황 판단 능력, 심지어 필요하다면 과감함이나 냉철함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능력이네요. 그렇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뛰어난 비루투를 발휘하면 이 포르투나의 영향을 극복하거나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사납게 범람하는 강물, 포르투나라도 평소에 제방이나 수로, 비루투를 들 정비해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요. 아, 운명에 그냥 순응하는 게 아니라 군주의 적극적인 능력,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상당히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지하기 위해서 어떤 비르투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특히 군사력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네, 맞아요.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이 군사 문제에 정통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남에게 의존하는 군사력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봤어요. 아, 그렇죠. 자료에도 인용된 걸 보니까 용병은 돈만 밝히니 믿을 수가 없고 또 동맹국의 원군은 전쟁에서 이기면 오히려 군주를 속박할 수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용병과 원군은 무익하고 위험하다. 딱 이렇게 단언하죠. 네, 정확합니다. 용병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배신하거나 도망칠 것이고 원군은 이기면 당신이 그들의 포로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정말 세게 말하네요. 그래서 군주는 반드시 자국민으로 구성된 시민군을 육성해야 하고 평화로울 때도 전쟁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지형을 익히는 등등 군사적 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주의 제일 덕목은 곧 군사적 역량이다. 이렇게 본 거죠. 군사력 확보 외에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조언은 훨씬 더 논쟁적이죠. 아마 군주론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일 텐데요. 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 주장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참 유명하죠. 이 주장은 인간 본성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아주 냉철하고 어쩌면 좀 비관적인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변덕스럽고 또 위험 앞에서는 비겁하다 이렇게 봤어요. 인간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네요. 그렇죠. 따라서 백성들의 어떤 애정이나 사랑에 기반한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거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물론 마키아벨리도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게 베스트죠. 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이 더 확실한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군주가 무자비하게 잔인함을 남용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여기서 뭔가 중요한 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지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두려움을 주되 절대로 증오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려움과 증오는 다르다. 네, 즉 잔인함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국가를 통합하거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할 때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딱 한 번에 써야지 이걸 지속적이고 자의적으로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잘 사용된 잔인함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특히 백성들의 재산이나 부녀자를 건드리는 행위, 이건 절대적인 증오를 유발하니까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못 박습니다. 재산과 여성 문제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행위는 결국 군주의 몰락을 초래한다고 경고하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증오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정말 잘 타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경고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주장을 하잖아요. 관용, 그러니까 후함보다는 인색함이 낫다는 주장 말입니다.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네, 이것도 마키아벨리 특유의 그 현실적인 계산에 근거합니다. 논리가 이래요. 군주가 후하다, 관용을 베푼다 이런 평판을 얻으려면 당연히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뭘 베풀죠. 그런데 그 재물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원망과 증오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좀 인색하다, 구두쇠다 이런 평판에 빗더라도 군주의 재정이 넉넉하면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필요할 때 큰 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안 주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계산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평판보다는 실제 국가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본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신의,
즉 약속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파격적인 주장을 하죠. 이것도 정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마키아벨리를 가장 악명 높게 만든 그런 대목일 겁니다. 그는 군주가 신의를 지키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지만 정치 현실에서는 그게 항상 가능하지도 않고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해가 된다고요? 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당연히 군주도 약속을 지켜야겠지만 현실의 인간들은 사악하고 신의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군주 역시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국가의 이익이나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때로는 약속을 어기거나 기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사자와 여우 비유가 등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군주는 인간 세계의 법률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짐승의 방식, 즉 힘을 상징하는 사자의 용맹함과 또 속임수에 능한 여우의 교활함을 동시에 갖추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힘만으로는 함정을 피할 수 없고 교활함만으로는 늑대 같은 강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키아벨리는요, 실제로 그런 미덕들, 자비심이나 신의, 이런 걸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겉으로는 항상 자비롭고 신의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며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대중은 실체보다는 겉모습에 속기 쉽다는 거죠. 이 겉모습 정치, 이미리 정치에 대한 통찰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모습과 대중에게 보여지는 모습의 간극을 인정하고 그걸 활용해야 한다. 정말 냉혹한 현실주의의 끝판왕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군주론의 주요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확실히 당시의 어떤 전통적인 도덕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장들이 많습니다. 후대에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용어가 겉모술수나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도 이런 내용들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군주론은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도덕이나 종교적 가치를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금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 금소였군요.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정치 현상을 종교나 도덕의 잣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술하려고 한 최초의 시도다. 이런 점에서 근대 정치학의 효시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정치 영역의 어떤 독자성,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죠. 단순히 비도덕적인 통치술을 가르치는 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당시 분열되어서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던 이탈리아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외세를 몰아내기를 염원하는 마키아벨리의 애국심의 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청취자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탈리아의 해방을 촉구하는 그 호소는 그 이전까지 보여줬던 냉철하고 분석적인 톤과는 사뭇 달라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마지막 장 때문에 해석이 더 분분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군주로는 그 해석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텍스트입니다. 이게 정말 군주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서인지 아니면 오히려 폭군의 정치를 폭로하려는 공화주의자의 어떤 풍자인지 그것도 아니면 순수한 정치 현실 분석서인지 딱 하나로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키아벨리가 던진 질문들, 그러니까 정치 현실 속에서 도덕과 권력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효과적인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준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서 권력의 냉혹한 속성,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그의 도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통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뜨거운 논쟁과 또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고전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정치의 이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군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리더는 이상적인 도덕군자의 모습만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국가나 조직의 생존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자나 여우의 모습, 즉 좀 비정한 결단이나 전략적인 모습이 필요한 순간도 있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가 제기한 이 딜레마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직접 군주론을 읽어보시면서 마키아벨리의 생각과 씨름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매우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키아벨리의 여러 조언들 중에서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조언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